안녕하세요. 환갑 조금 넘은 아줌마입니다. 40여 년 전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고만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넋두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볼게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대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를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호적에 올라간 날이 제 생일이었죠.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매우 부럽기도 하고 날 버린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사춘기가 지날 무렵부터는 별 감흥이 없던 것 같아요. 그저 꿈을 이루고 싶은데 공부와 경제활동을 같이 하며 살아야 할 날이 다가오니 미래 걱정만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왔을 때 독립자금으로 방을 잡았고 학력고사를 치러 제가 꿈꿨던 아동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아원에서 동생들 돌보는 게 재밌고 잘 크는 걸 보면 흐뭇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로 오래전부터 꿈을 꿨답니다. 아무튼 대학 졸업 후 유치원에 취직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80년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유난을 떨지 않던 시대라 일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컸답니다. 월급도 잘 나오고 안정적이고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었으니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처음 들어간 유치원에서 평생을 일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한 어머님이 저에게 선을 볼 생각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는데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으니 학부모님이 잘 아는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남자는 사업가이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저는 부담이 되어 첫 만남에서 고하고 집안 배경이나 환경이 전혀 다르니 한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의 어떤 면을 보고 반했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운명의 짝이라는 걸 느꼈다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고백했어요. 자기 부모님도 저를 보면 좋아하실 거라며 감언이설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그이의 말대로 큰맘 먹고 사랑에 빠져보기로 했습니다. 연애를 3개월 정도 하고 청혼을 받은 뒤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고아의 유치원 교사? 겨우 이런 여자 만나라고 우리가 널 뒷바라지한 줄 알아? 어이 아가씨, 양심 있으면 우리 아들처럼 잘난 남자를 만나면 안 되지. 분수에 맞는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우린 손해보는 결혼시킬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각자에게 맞는 사람 만나도록 해. 예비 시어머니가 드세고 강렬하게 큰 소리를 치셔서 겁에 질려 시댁에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애인에게 이별하자고 통보하고 미친 듯이 뛰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발소리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집과 유치원만 오가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평소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하는데 두세 그릇을 기본으로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까지 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답니다. 제발 아니길 빌며 산부인과에 찾아갔더니 임신이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지 그이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비밀로 하고 사는 건 잘못된 것 같아 예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나 임신이래. 어떡하면 좋겠어? 임신? 정말이야? 그럼 잘 된 거지. 임신까지 했으니 우리 결혼은 쉽게 해결되겠네. 빨리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말씀드리자. 그리고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좋은 데로 다녀오자고. 당신 내가 임신한 게 그렇게 기뻐?
나랑 헤어질 생각 아니었어? 자기가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숨어버렸으니 잠시 기다리고 있던 거야. 마음이 좀 풀리면 다시 부모님한테 부딪혀보자고 말할 생각이었어. 그랬던 거야? 난 자기가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안심이 드네. 다행이야. 내가 당신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던 거야? 이 바보야. 내가 당신 처음 봤을 때 운명의 짝이라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난 그거 괜히 한 말 아니야. 모두 진심이었다고. 그렇게 남편이 제 임신을 기뻐하며 시댁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시부모님 앞에 임신했다고 말하니 두 분이 천장을 보며 한숨을 크게 내셨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휴, 임신이라.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우리 집안에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 그래, 둘이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튼 임신했다고 하니 밥이나 많이 먹겠나. 제 임신으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신혼집을 제가 일하는 유치원 근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일을 안 하고 쉬던 시대가 아니었으니 배가 무거워져도 쉬지 않고 유치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임신을 하게 되니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랑하고 예뻐하긴 했지만 꼭 하늘에서 내려온 꼬마 천사들 같았어요. 한편 남편은 연애 때만큼이나 저에게 충실했고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힘든 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제가 고아인데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살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말끝마다 욕과 폭언, 모욕이 있었습니다. 넌 임신한 게 벼슬이냐? 어디 남편 밥상을 이따위로 차려? 너 내가 12첩 반상으로 밥 차리는 거 못 봤어? 근데 고작 반찬 3가지를 해서 상을 차린 거야? 내 귀한 아들이 요즘 홀쭉해 보이더니 다 무식하고 근본 없는 인연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머님, 그이는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아요. 제가 차려줘도 한두 숟갈만 뜨고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아침상은 이렇게 간단히 차리는 거예요. 요거 봐라. 나한테 말을 받아치는 거야? 너 이러다가 나중엔 아예 들이받겠다. 천에 고아에 가진 거 없는 년을 받아줬으면 감사해서 숙이고 가르치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핑계를 대고 지랄이야? 너를 버린 애미애비가 어떤 인간들인지 너 하는 짓만 봐도 알겠다. 엄청 형편없는 사회의 악이었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이 모양인가 봐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시키는 대로 잘 좀 해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제깍제깍 바꾸고. 저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혼나면서 지낼 줄 몰랐습니다. 잠만 다른 곳에서 자는 것이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니 날마다 긴장 상태였네요. 만삭이 된 저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유치원에 휴가를 냈고 집에서 며칠 쉬다가 병원에 가서 10시간의 진통을 하고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흘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딸아이를 보고 천장을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더군요. 시부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분들이었고 제가 식탐 많은 걸 보고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 태어났으니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며 산부인과 병실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여자아이를 임신했던 거냐? 이거 참 기가 막히네. 네가 처먹는 걸 보면서 당연히 손자일 거라 확신했는데 우람한 계집애를 낳았어.
그동안 네 목구멍에 넘어간 고기가 얼마인지나 알아? 시어머니가 분개하자 저와 남편은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옆에 서 계시던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어요. 에이, 나도 배신감이 차오르긴 하지만 애를 하나만 낳을 것도 아니었으니 뭐 둘째 때 아들 낳으면 된다. 에이, 여보, 당신도 너무 몰아세우지 마. 얘가 딸을 낳고 싶어서 낳았겠어? 앞으로 둘 셋은 낳을 테니 손잡을 날 머지 않았어. 며느리, 아범, 분발해서 아들 낳도록 해라.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아들 타령하는 어른들이 많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고개를 숙여 사과드렸고 둘째는 꼭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육아를 시작하게 되자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딸을 봐주지 않겠노라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셔서 갓난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제가 유치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첫 직장인 그 유치원에서 평생을 일할 생각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그 마음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잔소리를 하시며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 딸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귀를 틀어막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기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역겹네 어쩌네 하시면서 잠깐 들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육아한 지 3개월 뒤부터 시어머니가 둘째 소식을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육아 때문에 남편과 한 침대에서 못 자고 있었는데 다급하게 둘째 아이를 가지라고 보채셨습니다. 너는 아직 소식 없는 거냐? 원래 애는 낳은 다음에 바로바로 가져야 해. 끊겨버리면 영영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내 손아래 똥서가 딸내미 낳고 너처럼 애만 보면서 시간 날리는 바람에 영영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단 말이야. 어머님, 근데 요즘 딸 키우는데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요. 우리 연주가 밤에 자주 깨거든요. 또 울기도 많이 울어서 남편과 같이 자는 날이 없어요. 뭐야? 그럼 내 아들을 혼자 자게 내버려둔단 말이야? 너 진짜 무식하구나. 야, 이년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거 몰라? 그렇게 남자를 가만히 두면 나중엔 널 쳐다도 안 본다고. 다른 여자 찾아가게 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아무리 제가 딸 보느라 정신 없다고 해서 그이가 바람날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그이도 일하는 게 힘들어서 집에 오면 바로 씻고 잔다고요. 이게 요즘 욕을 덜 먹어서 까먹었나? 또 말로 들이받는 거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애 키운다고 밤일 못한다고 변명을 늘어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대답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둘째 가지는 건 좀 힘들어요. 이제 조금씩 육아에 적응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설득하려고 해봤지만 하루도 못 가 찾아오셔서 아들 낳으라고 타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하고 둘째 가질 노력을 시작했어요. 그이와 저는 딸을 낳고 거의 각방을 써서 그런지 오랜만에 한 입을 덮고 사랑을 나누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식욕만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욕구도 늘어난 걸 그제서야 알았죠. 그래서 남편과 하루 건너 사랑을 나눴는데 둘째 소식은 몇 달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성을 내시며 아들 하나 못 낳냐고 흰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조용하시던 시아버지도 저희 집을 찾아오시며 아직 소식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며느라,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냐? 어찌 딸 하나 낳고 끝을 낸 것이여? 아버님, 지금 노력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나라에서 애를 하나 둘만 낳으라고 하는데 너 그 소리 듣고 안심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하니까 무조건 낳아야 해. 그리고 하나로도 모자라니 여러 명 숨풍숨풍 낳아라.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에게 둘째 타령을 하시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제 나이 겨우 27이었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고 타박을 받으니 빨리 늙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딸이 5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끝내 임신하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더는 저에게 둘째 낳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저희 집에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딸을 데리고 가면 그나마 시아버지는 손녀를 예뻐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싫은 티를 내셔서 딸아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께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잘 키워준 데다 사업까지 시켜주셨으니 시부모님께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바보 같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몰래 선자리를 잡아준 자리에 나가게 됐고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알게 됐죠. 제가 딸을 데리고 나온 상태라서 두 사람을 붙잡고 따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저녁 시간이 되자 돌아온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딸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안방으로 좀 들어와 봐. 왜? 오늘 축구하는 날이잖아. 이거 보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오늘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봤어. 우리 딸 연주가 옆에 있어서 모른 척했어. 봤어? 언제부터야? 그년 만난 게? 그년? 당신 말 참 무식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천의 고아녀는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네. 무식하게 그년이 뭐냐? 반대로 내 애인이 당신한테 2년 전연하면 기분 좋겠어? 기가 막히네. 바람 피운 놈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바람 피우는 년 편들어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 아니야? 무릎을 꿇으라고? 이 여자가 정말 돌았나. 야, 내가 바람을 왜 피우는지 생각은 안 해봤냐? 너 몸뚱아리 좀 봐봐. 그 출렁거리는 뱃살, 시꺼멓게 뜬 면상에 사자머리까지. 에이,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 모르냐?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밥을 좀 많이 먹었다. 그래서 살찐 거고 피부 관리할 돈이 없어서 얼굴이 이 모양이야. 머리도 미용실 갈 돈이 아까워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는 우리 딸 키우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고. 에휴,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 생활비 적다는 소리나 하지. 고아년이 옛날에 고생한 거 생각 못하고 남편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태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봐. 이 아줌마야, 난 잘 나가는 사업가고 당신은 그저 그런 고아에 무식하고 형편없는 년이야. 내가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피워도 된다고. 이 남자가 정말. 그래서 지금 바람 피운 걸 잘했다면서 계속 그년을 만나겠다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넌 말귀 못 알아듣냐? 에이씨, 그냥 데리고 살면서 애인을 바꿔가면서 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야, 너 너무 질린다. 그냥 이혼하고 끝내야겠어. 뭐가 어째? 나쁜 자식아. 그 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네가 나를 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됐다. 이야기 끝났네. 너도 나랑 이혼할 마음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우리 엄마가 이혼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으니 이참에 갈라서야겠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당신 간통을 저질렀어. 신고하면 감옥 간다고. 간통? 이 여편네야, 증거 있어? 내가 바람 피운 증거 있냐고. 증거? 내가 봤잖아. 내가 목격했으니 그게 증거야. 멍청한 년, 띨띨한 년. 넌 세상 물정도 모르냐? 남편을 간통으로 감옥에 넣는 게 니년 목격담 하나로 가능할 것 같냐? 현장을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증거가 안 된다고, 이 멍청한 년아.
그리고 변호사는 폼으로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면 돼. 난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위자료,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거야. 아, 그래, 그렇게 해봐.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니년 제대로 밟아주고 이혼해 줄 테니까.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남편은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딸의 방에서 잠을 잤고 이튿날 변호사를 찾아가 간통으로 이혼할 방법을 물어보려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같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식구들이 단체로 와서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어요. 야, 고한년! 네가 내 아들을 간통죄로 집어넣는다고 했다면서? 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너 웃기는 애구나. 증거도 없이 날뛰는 게 참으로 무식한 년 같아.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오신 걸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무서워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전혀! 니깎게 우리한테 조금의 공포라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가소로운 년. 변호사 데리고 왔으니까 앉아봐. 시부모님과 남편 뒤에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셋 다 변호사고 이혼을 전문으로 다룬다며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변호사들은 제 남편이 저와 확실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도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것이고 양육권 역시 제가 가져가지 못할 거라 하더군요. 형편이나 키울 능력이나 시댁 식구들이 훨씬 더 우월하니 저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시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이혼하는 건 그렇다 치고 제 딸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어머님? 제 딸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내 아이고 계집 아이고 우리 집 핏줄이니 우리가 키우는 것이 맞지. 사랑을 하든 말든 우리 핏줄은 우리가 키울 거야. 그리고 너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같은 천의 고한년이 이혼해서 딸을 혼자 키운다고 하면 애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봤냐?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수로 애를 키우려고? 그 돈도 못 버는 유치원 교사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애 키울 깜냥도 안 돼. 우리 아니었으면 넌 별 볼 일 없는 년으로 쭉 살았을 거라고. 연주가 네 밑에서 크면 인생 망친다. 제대로 된 교육 못 해줄게 빤하니 무조건 우리가 키울 거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들먹이지 마세요. 저 혼자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말 좀 그만하시고 제가 고아라서 딸이 손가락질 받을 거란 망상 좀 접으세요. 이 바보 천치 좀 봐라. 내 변호사들이 비웃는 거 안 보이니?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이 등신아 생각을 좀 해봐라. 고아년인 네가 혼자 애 키우게 판사님이 허락해 줄 것 같냐? 돈 많은 우리대로 키우라고 하겠냐?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위자료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이혼 도장 찍고 나가. 어머님, 공갈치고 협박하러 오셨군요. 근데 어떡하죠? 전 절대 딸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간통 증거를 찾아 고소할 겁니다. 아휴, 이 멍청한 년. 난 분명히 기회 준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죠. 날 모욕하고 아들 낳으라고 강요하면서 피말리게 한 것들 모두 법정에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제가 자신만만하게 외쳤더니 변호사들이 키득거리며 비웃더군요. 더 이상 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시댁 식구들과 변호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혼 소송을 해서 법정에서 만났답니다. 아쉽게도 간통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불륜을 확신하는 말과 제가 시모에게 당한 모욕과 임신 강요만으로도 승산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법이더라고요. 남편을 바람난 남자로 몰았다며 저에게 괘씸하다고 했고
고아의 능력도 안 되니 양육권을 시댁에 준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받을 위자료는 300만 원이었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딸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도 딸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가기도 전에 시부모가 찾아와 딸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님, 연주는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위자료 안 받을 테니 딸 돌려주세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 콩밥 처먹고 싶니? 어머님, 우리 연주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버님, 제 딸은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있던 딸을 데리고 저를 밀어 넘어뜨리며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면접권은 주겠다고 해서 주말에 한 번씩 만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걸로 만족하진 않지만 당장 제 능력이 없고 사회가 애를 혼자 키우는 이혼녀라고 하면 불이익이 많다는 걸 알기에 일단은 시댁에 딸을 보내줬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에게 양육권에 대해 다시 물었더니 제가 제대로 된 직업과 멀쩡한 집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저는 정신 차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알고 하고 싶은 일은 유치원 교사 말고는 없어서 전에 일하던 유치원에 취직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녀라는 게 소문이 났으니 받아주기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첫 단추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는 동네의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면접을 받고 다행히 취직시켜 주겠다는 유치원을 찾았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가 딸아이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봐도 보고 싶은 자식인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을 보니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엄마, 나 엄마랑 언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엄마가 형편이 좋아지면 같이 살 수 있어. 연주랑 같이 살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면 우리 둘이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연주도 엄마가 많이 좋은 거구나. 그렇기도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맨날 혼내면서 공부만 시켜요. 그리고 아빠는 새엄마랑 노느라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정말이야? 걱정은 했는데 그 정도로 심했다니. 아빠랑 새엄마가 연주한테 화를 많이 내니? 그냥 짜증 자주 내요. 새엄마는 한 번도 내 손 잡아주지도 않았고 책을 읽어주지도 않아요. 엄마,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난 좋은 집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요. 딸 연주가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연주가 없는 시간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도 아직 분가하지 않아 같이 지내고 있어서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딸 연주 제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다들 제 딸에게 무관심하고 짜증만 부린다면서요?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더러 데려가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자 시모가 피식 웃더니 저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더군요. 이년이 어디 감히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손녀를 내놓으라고 지랄이야? 이 고아년아, 우리가 손녀를 어떻게 키우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리고 걔집은 원래 강하게 키워야 해. 나중에 시집가면 욕 안 먹고 살게 해주려고 훈육하면서 키우는 거라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년아, 너처럼 못 배워서 나한테 욕 먹듯이 살면 좋겠냐? 어머님, 세상에 어머님 같은 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격 인품 좋은 어른들은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 딸을 그렇게 미워하실 거면 제가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대로 돌았네. 너 면접 교섭권 취소당하고 싶니?
니년 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못하게 막아볼까? 또 돈으로 해결하시게요? 어머님은 내세울 게 돈밖에 없으시죠? 어머님이 뭘 하든 내가 연주 데려갈 겁니다. 그런 줄 알고 내 딸 잊으세요. 고얀 년. 야, 저년 잡아! 남편과 상간녀가 제 머리채와 옷을 잡더니 주먹과 따귀를 사정없이 날리더군요. 저도 허공에 손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봤지만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흠씬 얻어터지고 시모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서 경찰들 손에 끌려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진짜로 저와 딸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제가 정신 나가서 딸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다며 법원에 제출했더라고요. 제 한순간의 실수로 딸의 면접권을 박탈당해버렸죠. 1년 동안 딸을 만나지 못하게 했지만 저는 몰래 찾아가 잠깐씩 만나고 나왔어요. 세상에 엄마와 딸을 갈라놓는다고 해서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지키겠습니까? 유치원 교사로 번 돈으로 딸과 둘이 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양육권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더군요. 집을 구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앞을 주시하지 않고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몸이 공중에 붕 떠서 멀리 날아가 떨어졌죠. 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 머리와 어깨, 다리 수술을 차례대로 받았습니다. 제 상태는 멀쩡하지 않았고 1년 가까이 병원에서 누워 지냈답니다. 몸이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외출과 면회는 절대 불가여서 혼자 병실에서 외로이 지냈습니다. 어차피 찾아올 사람이 없긴 했지만 아무와도 대화를 못하니 답답했답니다. 가끔 시댁에 전화를 걸어 딸과 통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는 건 항상 시어머니여서 딸의 안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우리 연주 좀 바꿔주세요. 이런 미련한 년. 전화하지 말래도 또 전화질이네. 야, 내 손녀 신경 끄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어머님. 시모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번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지만 제 목소리만 들으면 욕만 퍼붓고 말았죠. 이러나 저러나 딸을 만날 방법은 제가 몸이 낫고 양육권 소송을 해서 직접 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총 1년하고 2개월을 입원하고 치료해서 겨우 몸이 나아 목발을 짚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제 전 재산을 날려서 가진 게 한 푼 없어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1년 넘게 누워서 지내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제 딸을 당장 만나야만 했어요. 공중전화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알려서 직접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디에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만났던 변호사를 찾아가 제 시댁 식구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딸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자 변호사가 알아봤는데 이민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을 갔다고요? 시부모님과 전 남편이랑 모두 다요? 제 딸도 미국에 간 겁니까? 따님은 한국에 있대요. 제 딸만 혼자 남았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제 물음에 변호사가 대답했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주저앉아 소리를 빽 지르고 한동안 정신 나간 여자처럼 물건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겨우 진정이 되자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딸을 만나러 갔어요. 지방 변두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7시간 만에 도착했답니다.
제가 딸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관계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5분 만에 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주야, 엄마 왔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엄마, 저 모든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엄마는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았어. 연주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데 다른 아저씨랑 바람 피워서 내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같이 못 산다고 해서 날 고아원에 버렸다고요. 엄마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날 버려서 갈 곳이 고아원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연주야, 바람 피운 게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속상하다. 연주야, 그 말 절대 사실 아니야. 그럼 왜 이제 와서 날 찾으러 왔어요? 엄마는 교통사고가 나서 1년 동안 아팠어.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지냈어. 그래서 늦게 온 거야. 연주야,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바람 피우지 않았고 연주 버린 것도 아니야. 엄마 믿지? 딸 연주는 한참 동안 저를 빤히 보다가 이내 달려와서 제 품 안에 안겼습니다. 연주마저 저를 등지면 살고 싶은 희망이 없었는데 천만다행이었죠. 사회복지사에게 어찌된 일인지 듣게 됐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이 브로커를 통해 딸이 친자가 아니라며 호적에서 파고 고아원에 버렸답니다. 전 남편이 본인 형편이 궁핍하다는 조건까지 만들었다네요. 그때 당시 고아원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나라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고아원 원장이 브로커를 통해 아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말해줬지만 처벌하는 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전부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고아원 원장을 형사고소했고 시댁 식구들이 왜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딸을 버렸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상간녀와 재혼한 후 아들을 낳게 되면서 제 딸이 필요 없어 보여서 버렸다고 합니다. 호적까지 파서 고아원에 버렸다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딸을 찾았으므로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당장 갈 곳이 없긴 했지만 일단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집으로 찾아갔죠. 저처럼 이혼하고 애를 혼자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여관이었는데 자선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몇 달 지내기로 했답니다. 저는 유치원을 다시 구해서 딸과 같이 출근했어요. 7살 딸이 유치원 다닐 나이였으니 제가 원장님께 부탁해서 딸을 데리고 다니며 수업을 했답니다. 넉 달 뒤 여관 생활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유치원 근처의 원룸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어요. 여관보다는 훨씬 좋아서 딸이 무척 좋아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딸이 유치원을 졸업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기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터졌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이민 갔던 시부모와 전 남편이 저와 딸을 찾으러 원룸으로 찾아왔답니다. 당신들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 딸 호적에서 파버리고 고아원에 버린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왜 여길 찾아왔냐고? 흥분한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시어머니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연주 애미야. 연주야. 아유, 오랜만이구나. 둘이 다시 만나서 살고 있었구나. 미친 것들아. 나한테 딸을 빼앗아 가더니 멋대로 버렸다며? 이민 가서 잘 먹고 산다더니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애미야, 흥분 좀 그만해라. 내가 다 이야기해 줄 테니 말 좀 들어줘라. 우리가 연주를 너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잘 키우겠다고 떵떵댔던 게 마음에 걸려서 고아원에 보냈다. 그리고 너도 애를 키울 상황이 아니었잖니.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돈 한 푼 없다는 걸 알고 브로커를 찾아서 그런 짓 했다. 본인 힘으로 다 말하시네요. 정말 추악하고 더러워서 들어주기 역겹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버리고 이민까지 간 당신들이 우릴 찾아온 이유가 뭐야? 미국에 이민 가서 손자를 키우면서 느낀 게 꼭 남의 아이 같았다. 한국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할 수 있어.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검사 말이다. 근데 내 손자라고 믿고 있던 애가 우리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그년을 붙잡고 따지며 물었더니 내 아들 만나면서 다른 남자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구나. 그년도 누구 애를 임신한지 몰랐다고 하더라.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니. 그래서 당장 이혼하고 손자놈 호적에서 파버리고 돌아왔지. 우리 손녀에게 사과하고 같이 살려고 돌아왔단 말이야. 이런 미친 것들. 얼굴에 철판 둘렀냐?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딸 데려가겠다는 거야? 내 딸이 당신들 장난감이야? 애미야,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어. 우리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너무 그러지 마라.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달라질 거라 생각한 거야? 이 노망난 할망구야!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 딸 데려갈 수 없어! 안다. 우리도 알아. 호적에서 파버렸으니 당연히 다시 데려오는 게 힘들겠지. 그러니 네가 같이 들어와라. 우리 집안에 다시 돌아오렴. 그동안 우리 때문에 썩은 속을 달래주도록 하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테니 다시 한 식구가 돼보자. 시어머니의 미친 소리에 흥분을 금치 못해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쳤습니다. 바로 방바닥에 쿵 하고 자빠지며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으로 시아버지의 귀싸대기를 날렸고 다음으로 전남편의 면상에 연타로 귀싸대기를 흠씬 날려줬습니다. 셋 다 저에게 덤비지 않고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며 무릎을 꿇어 앉더군요. 세 사람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딸과 함께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다시 새장가를 가서 애를 낳으면 된다고 생각할 짐승들이 왜 다시 딸을 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처자식 버린 놈이 다시 재혼해서 애를 낳으면 될 것을 뭐하러 찾아온 거야? 당신들은 내 딸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잖아. 새로 장가가서 애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여보, 나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했어. 미국에서 말이야. 근데 나 정자수가 너무 적어서 다시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하대. 염증까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하더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당신이 고자가 됐단 말이지? 씨 없는 수박이 됐으니 하나 있는 딸을 다시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고. 여보, 미안해. 우리 집안에 우리 딸 말고는 다른 자식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한 발 양보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연주 애미야, 이 모든 일은 다 내가 하자고 해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 날 욕하고 때려라. 분이 풀릴 때까지 맞을 각오하고 왔으니 날 잡아 족쳐줘. 혼내달라고 애원까지 하면서 내 딸을 데려가시겠다? 아니, 니들은 때릴 가치도 없어. 내 손에 똥을 묻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당장 나가. 여기서 사라져. 애미야, 그럼 생각을 더 해볼래? 오늘은 이만하고 갈 테니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렴. 아들아, 여보, 오늘은 이만하고 가요. 애미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니 나중에 다시 옵시다. 아니요. 다시 와도 달라질 것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또 내 눈에 띄었다간 뼈도 못 추릴 테니까.
저는 소리를 꽥 지르며 발길질을 하며 세 사람을 원룸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정말로 미안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딸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제가 미안하다 사과하며 안아줬더니 금세 방긋 웃어주더라고요. 딸이 어리긴 해도 모든 상황을 인식하게 돼서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보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이후에도 세 사람은 계속 만남을 시도했지만 저와 딸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발길을 끊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뒤 딸이 국민학교에 입학식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전 남편이 헬쑥한 모습으로 절 찾아왔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문 좀 열어줘. 꺼져! 제발 좀 그만 찾아오란 말이야. 이젠 더 찾아오고 싶어도 못 찾아올 거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문 좀 열어줘. 잠깐이면 돼. 마지막이라고 하니 저도 한 번 더 쌍욕을 퍼부어주고 싶어서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고마워 여보. 연주야, 아빠 왔어. 연주야, 놀이터 가서 놀고 있어. 엄마가 좀 이따 나갈게. 딸아이는 전 남편을 피해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 꼴이 왜 그래? 처자식 버려서 벌이라도 받은 거야? 피골이 상접한 꼴이네. 여보, 나 고환암이야. 지난번에 정자가 거의 없다고 한 건 맞긴 한데 실은 고환암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 당신과 딸을 찾아온 거야. 뭐? 무슨 암? 고한암? 아니, 고환. 그 쌍방울 말하는 거야? 바로 그 쌍방울. 고환에 암이 생겼대. 참나, 살다 거기에 암 걸린 사람을 다 보네. 뭐 그래서 고자라도 됐다고 자랑하러 온 거야? 병원에서 싹둑 잘랐냐? 암이 전이돼서 오래 못 산대. 수술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항암 치료 받고 있어. 아, 말기 암에 걸려서 항암제로 연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 고자 등신 새끼야. 여보, 나 죽기 전에 같이 몇 달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소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네가 말기 암이든 뭐든 전혀 불쌍하지 않아. 네 놈이 천벌 받을 걸 기다리고 있던 내가 너를 가엾게 보고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냐? 너희 집안은 제대로 풍비박산이 날 거야. 이제 겨우 시작된 거라고,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그렇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여보, 미안해. 당신하고 연주한테 상처 주고 아픔 준 거 모두 미안해. 갚지 못하고 떠나야 해서 정말 미안해. 잘 살아. 등신, 찌질하기는. 고통스럽게 되져버려라, 이 나쁜 새끼야. 전 남편은 동정심을 유발하고 다시 제 딸을 시댁과 엮으려고 한 모양인데 제가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었죠. 바로 쫓아내버리고 지옥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며 10원짜리 하나를 그놈 대가리에 던져줬습니다. 노잣돈이다, 나쁜 놈아. 지옥 가서 천년만년 벌 받아라. 그렇게 전 남편은 돌아갔고 얼마 뒤 부고 문자를 받게 되면서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놈의 장례식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거길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뒤 장례를 치른 시부모가 저희 집에 또 찾아왔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해서 빨리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답니다. 여긴 또 왜? 노망난 두 년놈이 와서 우리 인생 방해하려고?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애미야, 우리 아들 처승으로 보냈다. 이제 우리의 남은 핏줄은 연주가 유일해. 제발 우리와 인연을 이어나가자. 네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셨다. 당신들 재산 필요 없거든? 내 손으로 돈 벌어서 성공할 거야. 당신들 돈은 그 무엇보다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다고.
시부모는 다시 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역시나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칼같이 자르며 절대로 한 식구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쫓아냈죠. 그래서 두 노인네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시부모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할 일을 다 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모의 변호사가 저에게 유산 상속을 받겠냐고 묻더군요. 거부할 수도 있으니 선택은 자유라고 하더군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원룸에 살고 있는 저와 딸에게 돈은 필요했고 받는다고 제가 벌을 받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모두 상속받겠다고 사인하고 절차를 밟고 시댁 재산을 제 손안에 넣게 됐답니다. 80년대 후반에 10억의 재산이었으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아무튼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의 돈으로 딸과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했고 유치원도 작게 차렸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어 운영하게 됐죠. 그리고 딸과 저는 영혼의 단짝으로 수십 년을 함께했고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전 시댁의 재산을 물려받고 1년 뒤에 저는 재혼을 했고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저의 새 남편은 총각이었고 성실근면하고 착한 남자로 지금까지 제 옆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딸도 나이가 40이 넘었고 멋진 사위와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제 딸의 직업은 저의 길을 똑같이 따라와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말이죠. 매일 보며 지내도 아직까지도 딸보다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재혼해서 낳은 아들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긴 하지만 딸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늘 마음이 쓰인답니다. 제 사연을 열심히 적어봤는데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40년 전 결혼해서 배신과 이혼, 복수전까지 모두 써봤습니다. 그럼 그만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